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허로 가득했던 땅, 36년간 식민 지배,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K컬처로 지구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 도대체 이 나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최근 러시아 정부는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전쟁 후 재건 모델인 된 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과연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기적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당신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제 메일로 한 통의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치고 너무 깨끗하고 발전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익숙한 질문이었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꺼낸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지금의 한국을 보면 누구나 눈부신 발전과 문화강국이라는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처음부터 잘 살았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조선은 강제로 병합당했습니다. 36년이라는 길고도 암울한 식민지 시절 동안 우리의 땅은 철도와 광산, 쌀과 인력을 수탈당하며 피폐해졌고 언어와 문화, 이름까지 빼앗기는 민족 말살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조상의 순결이 담긴 궁궐은 황폐해졌고 어린아이들은 일본어 교과서로만 배워야 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조차 목에 걸리던 그 시절, 민족의 자존심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1945년 해방은 마치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념의 갈등은 곧바로 분단으로 이어졌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고 한반도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불타고 거리마다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꿈마저 잃어버린 수많은 이들의 비명과 한숨이 하늘을 메웠습니다. 그 당시 제 조부모님은 피난 열차에 몸을 실어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 맨발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피난지 부산에 겨우 도착했지만 삶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구호품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시 혼자 우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우유를 살 수 없어 쌀뜨물에 밀가루를 풀어 먹이며 연명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릴 적 가족 모임에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로 세계 최하위, 외국 언론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불렀습니다. 어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실렸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가시지 않았고 도로는 파괴되었으며 산업 기반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은 다시 정치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위기와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현실. 누군가는 다시 한국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아니 2번, 3번 이상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나온 민족입니다. 이 혼란 역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적 같은 첫걸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작은 불씨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컸지만 사람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서는 무너진 집 대신 텐트를 치고 판잣집을 엮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흙바닥 위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의지가 자라났습니다. 당시 제 할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아 생계를 꾸리셨고 할머니는 거리에서 나물과 고구마를 팔며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진 삶 위에 다시 터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문지를 신발 안에 깔고 학교에 갔고 교실에는 칠판조차 없어 선생님이 땅바닥에 글자를 써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희망 하나로 모든 고통을 견뎌낸 것입니다. 이 시절을 살아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묻곤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진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던 폐허 위에서 한국은 조용히 기적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960년대 초반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농촌 마을에서 도시로 올라오셨습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아이들이 배움 없이 자라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는 말씀 하나로요. 그 시절 서울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판잣집이 즐비했고 하수구 냄새가 골목마다 퍼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략을 내세우며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스스로 생산하고 경쟁하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노동력 하나로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계천 근처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루 14시간 넘게 서서 가발을 만들거나 섬유를 짜고 때로는 철제 부품을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손에는 항상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저녁마다 피곤에 저런 없이 잠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늘 빛났습니다. 이 공장이 커지면 나중에 우리 아들 세대는 책상에서 일할 수 있게 되겠지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골목마다 가방을 메고 다니며 옷감을 팔았습니다. 작은 돈이 모이면 저와 동생의 학용품을 사주셨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당신 옷 한 벌 새로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부모님 세대에게 교육은 곧 희망이었습니다. 자식만큼은 자기들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간절한 바람.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교육열로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저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한국의 발전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보다는 도전이, 포기보다는 끈기가 더 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수출을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수출 품목을 늘리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젊은 인재들을 파견했습니다. 초기에는 가발, 섬유, 신발 같은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삼촌은 신발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한국 신발은 동남아나 중동에 수출되었고 외국 바이어들은 한국의 가격 경쟁력에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값싼 제품을 파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자 중화학공업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합니다. 조선, 기계, 화학, 철강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 세계는 이를 보고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 조그마한 나라가 조선소를 지어 배를 만든다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중화학공업이라니. 이런 조롱이 쏟아졌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아예 조선소가 완공되기 전 해외에서 선박 수주를 먼저 받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화는 아직도 산업계의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한국인의 도전 정신은 그렇게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말 전 세계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를 생소하게 여겼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 제품은 품질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60년대 초 $100 수준에서 1979년에는 $1,700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25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지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실패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 말 안에는 생존과 희망이 뒤섞인 수많은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지금의 젊은 세대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물을 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시절도 견뎌냈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났단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대립과 사회 갈등이 팽배한 지금이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한번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도전을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 나라가 어떻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입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저는 또 이어가고자 합니다. 1979년 겨울 저희 집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화면도 흐릿했지만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올림픽 중계를 보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라는 이름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더 큰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을 믿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을 넘어 고부가 가치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 등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도전은 단순한 추격이 아닌 선도를 향한 질주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중반 친구들의 꿈은 삼성에 들어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 불가능하다던 64KB 디램을 한국에서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을 뒤흔들며 전자코리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첫 직장을 얻은 건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정식으로 이름을 알린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외국인 통역 자원봉사로 참여했는데 수많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처음 만난 한국에 놀라워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리마다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행진, 유도봉을 들고 친절히 안내하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하늘을 가득 메운 함성과 열기.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서 있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숙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억눌렸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하나로 모였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 학생들, 직장인들, 그들은 더 나은 나라,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외쳤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대한민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숙해가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직장은 국내 조선소였고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수주 실적을 경신하는 중이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정밀한 엔지니어링을 극찬하며 이제 세계 조선산업의 중심은 한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 판잣집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의 도시는 눈부시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했고 지하철이 확장되며 도시 간 이동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놀라워한 것이 바로 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능하냐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개선해요. 그러나 이 눈부신 성장 속에서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중앙에 서게 됩니다. 환율이 치솟고 기업들은 도산하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해 겨울 제 회사도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자살, 파산, 매각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젠 끝났다. 한국 경제는 여기까지다. 외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경제학자들조차 회복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경제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국민들은 스스로 은행에 줄을 서서 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금반지와 목걸이를 정성껏 닦아 봉투에 넣고 나라 살리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한국인의 단결력은 또다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변화와 구조적 개혁을 통해 더 강해지는 나라로 변모해 갔습니다. 경제 위기는 우리를 잠시 주저앉게 만들었지만 결코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은 더 큰 기적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강국으로 1998년 그리고 현재 실현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사람들은 좌절하는 대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명예퇴직 이후 두려움에 떨었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고 저 자신도 다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을 촘촘히 연결했고 모바일 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던 무렵 삼성과 LG는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가발, 섬유, 신발을 수출하던 한국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에서 고급차 브랜드로 자리 잡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아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 때 저는 어느 외국 학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외국 교수들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말하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세계를 웃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전 세계 무대를 누비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인의 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 저는 가족과 함께 박수를 치며 이제 한국은 문화까지도 세계 최고가 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한 베트남 학생은 한국은 제 꿈의 나라예요라고 말했고 멕시코에서 온 친구는 한국의 질서, 청결, 안전,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저 행운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분열, 탄핵 국면,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은 국민들에게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임에도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전쟁, 가난, 독재, 외환위기,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정치적 혼란도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았고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고령화 등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튼튼해진 대한민국, 더 똑똑해진 국민, 그리고 더 깊어진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자는 요즘 유치원에서 태극기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이 땅을 믿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기적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든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불가능 앞에 서 계신가요? 한국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한국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